제가 직접 찍은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의 북한의 모습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들이 정말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요. 북한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이 창문을 보면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 북중 국경에 1400km를 다니면서 건물을 찍어보면 대부분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닐을 씌워놓으면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어떤 건물에 만약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부럼은 이제 부러움을 말하는데 이 구호가 붙어 있으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오셨는데 탈북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4살, 5살 정도가 되면 유치원 타가소에 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부럼 없어라입니다. 이 노래가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주민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를 배우고 자라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 겁니까? 저는 사실 제 생명은 제 거이고 종교가 있다면 그분의 것이겠죠. 그런데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에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러웠다. 이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그런 존재론적 가치를 교육을 받으니까 북한의 아이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냥 김정은, 지금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개인의 어떤 꿈, 비전, 이런 거 하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수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총 1400km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이 500km 정도 되거든요.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죠.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초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새를 찍는 고배율의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연출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저도 15년 전에 평양에 갔지만 평양에 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을 치면 국정원 정도 되겠죠. 북한의 보위부, 이 감시원이 항상 붙어 다녀서 자기들 말로는 가이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못 가고 오로지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는데, 그런 평양의 모습은 연출된 모습이라면, 제가 직접 찍은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의 북한의 모습은 연출되지 않은 북한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가 잘못 걸리면 중국이 그냥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게 되겠죠. 특히나 제가 쓰는 렌즈가 새를 찍는 이렇게 큰 렌즈인데 이거를 현장에서 그냥 찍다가 잡히면 그냥 현행범으로 간첩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찍어왔다 이렇게 하면 좀 과장이고 너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답답하겠죠? 북한 주민들의 일상,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여기서 무슨 혜택을 누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뭐 전기,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이것 자체가 북한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이 통계 속에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해야 됩니다. 유치원 타가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소년단, 또 그 다음에 청년동맹, 뭐 직장에 가면 직맹, 여성은 여맹,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농군맹,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 정도로 조직과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개인의 삶은 뭐 없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제가 이 북중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그 검문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검문소 전방 한 50m 정도가 되면 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에 타죠. 이게 그냥 뭐 검문을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거기에서 단 1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는 거, 정말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게 자유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일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굶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북한이다라고 얘기하면 야, 2025년에 무슨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은 엄격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인정했습니다. 김정은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 농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양의 먹는 문제, 전기 문제, 뭐 땔감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지방에도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전기나 심지어 땔감 이런 게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땔감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난방을 뭐 도시가스나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땔감, 그야말로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북중 국경에서 이 산을 찍어보면요, 산에는 원래 뭐 있어야 될 거예요? 나무 있어야죠. 하지만 나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황폐한 민둥산입니다. 왜 나무가 없을까? 당연히 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뭐 민둥산의 밭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내다 팔아야 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식량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야, 나 정말 뭐 다이어트에 굶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2025년의 상황인데 정말 이해되지 않죠. 저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아이들의 거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뭐 북한 군인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이 식량의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인데, 우리가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요, 인권의 개념에는 식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2025년에 우리 동족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한쪽에서는 뭐 여전히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기가 남아서 문제고, 뭐 한쪽에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문제인 이 한반도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현재를 하고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요, 올라온 장면이 많은데 여러분들 건물에 이 창문을 보면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신기해 하십니까? 와, 우리 집 건물에는 뭐 유리창이 다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북중 국경에 1400km를 다니면서 건물을 찍어보면 대부분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닐을 씌워놓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열악한 곳만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영상이나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보든 다 거의 창문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남성이 아마 장마당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남성이 들고 있는 게 유리창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유리창 한 장을 들고 뭐 수킬로를 걸어서 집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유리창 하나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북중 국경 지역은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중강진이라는 곳이죠. 그 중강진 또 백두산 지역 인근에 있는 양강도 해산시 한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이 압록강 체감 기온을 감안하면 영하 40도가 넘는 곳인데 거기에 유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이중창 뭐 단열 보온재 없잖아요. 그런 곳에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 북한을 막 미워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 정말 우리와 다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더 있으세요?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북한 주민들의 정말 민낯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빨래를 하고 가는 여성들, 그리고 그 빨래를 강변에 나와서 하는데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바로 강변에서 빨래하는 생각하지만 몇백 미터를 걸어와야 겨우 강변에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중 국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도 생소하죠? 왜 영생탑일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탑이 됩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는 또 어떨까요? 김일성, 김정일의 최근에는 김정은의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이 여기 가서 뭐 꽃을 바치거나 이걸 자기들의 충성심을 결의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 곳곳에 이런 우상화 작업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모르고 살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북한에 좀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 유튜브 볼 수 있는 거, 사실 지금 억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보고 있는 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봐야 된다면 조선중앙TV 그거 한 개를 반드시 정치 사상 교육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MZ세대, 뭐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마당 세대들은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뭐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북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한다라는 거죠. 또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접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일일 드라마 말고 주말 드라마 있으면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다음 편 어떻게 될지.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냥 이 재미로 느낄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컨텐츠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들과 적개심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컨텐츠의 종류였다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아래에서부터 비밀리에 몰래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부터 북한 당국이 주입했던 정보와 자기들이 받은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호기심이 더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호기심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호기심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한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외국산 드라마 영화 봤다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킵니까? 북한에서는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파하거나 시청했을 경우에는 처형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실제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러한 확산 현상을 막지 못할까? 바로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그 호기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남한의 콘텐츠는 장마당에서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북한에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클수록 이윤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만 이윤이 큰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생겨나겠죠. 더 많은 돈을 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 당국이 뭐 남한의 콘텐츠를 단속하고 채용시키고
뭐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국의 컨텐츠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결국 이 트로이 목마 보이지 않지만 그 사회 내부를,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바로 한국 컨텐츠이고, 이게 트로이 목마처럼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도 K 컨텐츠를 볼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뉴스는 당연히 보겠죠. 그거는 스크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한국의 뉴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히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영화, 드라마 볼까? 저는 당연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이 김정은 주변에 뭐 나오고 있는 김주애나 이런 어떤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패션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김주애가 시술 입고 나온 거 보셨죠?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만약에 여성이 그렇게 훤히 드러나는 시술 옷을 입고 나왔다? 아마 그 다음날 못 볼 겁니다. 벌써 정치범수용소 갔겠죠. 그런데 김주애는 버젓이 그걸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주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주애는 입고 나오는 거. 그거 다 어디서 봤겠습니까? 하나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죠. 리설주 사용하고 있는 명품백 어디서 봤겠습니까?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고 심지어 유행까지 생각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계속해서 통제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키고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이제 뭐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본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이 음악이라는 거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최고 인기 가수 누굽니까? 김옥주 기억나시죠? 한국에도 왔던 가수인데 서현과 같이 한국에서 이선희와 함께 공연도 같이 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지금 가장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김옥주 가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 북한의 음악 공연이 변화되고 있어요. 마치 한국의 걸그룹의 공연과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 시대의 음악 공연을 보면 1분 이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게 정말 지루해서 저게 공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의 음악 공연을 보면 누구와 보더라도 야, 저거 그냥 한국 공연인데 정말 저런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음악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궁금하죠. 자, 장마당 세대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케이팝을 듣습니다. 그러면 북한 노래만 가지고는 그 사상성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주체적 변형이다. 조금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김정일은 모기장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기장 어떻게 합니까? 촘촘히 다 막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막은 거예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주체적 변형, 즉 한국적 스타일을 자기들 방식으로 변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김정은이 직접 뭐 한국 것을 내가 변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표절하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를 표절한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이름까지 그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이름이 완전히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한국 노래 걸그룹의 음을 표절하거나 또는 공연 스타일, 심지어는 그 이선희의 스타일을 완전히 또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홍란이라는 가수인데, 이 정홍란이 이선희가 입고 있는 바지 스타일의 정장 이런 걸 입고 관객들에게 이 호응을 유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 가수 이선희가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그런 멜로디와 똑같은 공연의 형식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익숙함을 자신들의 통치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 정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장마당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정은 시대 음악 공연을 보면 이 장마당 세대, 젊은 세대들이 공연을 할 때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막 이런 장면이 보여요.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개혁 개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니까 결국은 북한 장마당 세대들, 뭐 북한 당국은 이런 노래들이 뭐 온 주민들에게, 온 인민들에게, 특히 새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새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사실 거짓이죠. 북한 장마당 세대 케이팝에 물들었는데 그 북한
북한 노래 들으면서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의 K-팝 왜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대중가요 중에 사랑 빼고 노래 됩니까? 그런데 북한 가요는 템포와 형식은 한국 거를 따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에 몸 바칠까? 이게 노래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까? 뭐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가사를 입혀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기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 음악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을 자꾸 변형하지만 장마당 세대, 이미 마음 변한 장마당 세대들은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체제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주간생활총화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속한 조직 내에서 다른 동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고 기업소라면 자기 동료들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이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생활총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시 내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시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자기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상 비판을 해요. 호상은 우리가 이제 상호 간의 비판인데 분명히 교시의 내용에 보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철수동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저는 철수동무를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정상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상교육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생활총화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한테 내가 오늘은 너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너가 나 비판해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형식과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죠. 생활총화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총화를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뇌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일성 시대에 어떻게 세뇌했습니까? 김일성이 무슨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 막 이 솔방울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하고 뭐 벽산천지를 나뭇잎 타고 건너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주민들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까요?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아무리 세뇌를 해도 어느 정도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늘 비유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뭐 먹을 거는 드려요. 일주일에 3일에 한 번 주든 일주일에 한 번 주든. 그런데 그 먹는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대신에 생각을 제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바로 나야, 강동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겠죠. 하지만 하루 굶기고 3일 굶기고 일주일 굶긴 다음에 제가 먹을 것을 주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나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북한 체제였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배급을 줬어요. 먹는 문제를 당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배급을 주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민이 제일 행복하고 우리는 수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급을 안 주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배급제를 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배급도 안 주면서 우리 조선이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잘 살고 우리가 이 수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3일 가둬놓고 먹는 것도 주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람은 강동원이야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반발심만 생기겠죠?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뇌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건 지금 사회주의, 그것도 자신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왜냐하면 중국과 뭐 동구 유럽권의 사회주의를 실험했던 것 다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이상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주의라는 거는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을 못 주거든요.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 뭘 가지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영향이 북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북한 주민들은 뭐라도 자기들이 시장에 나가서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야만 그걸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과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시장 나가서 겨우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빈부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주권 국가들 붕괴됐을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리고 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뇌물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간부들에게 뇌물 하나 안 주고, 북한에서 그걸 고인다라고 표현하는데, 뇌물 하나 고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는 북한 체제, 북한 정권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북한 민심을 생각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로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겠죠.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고 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들의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북한 이 조선노동당의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인민이 함께 간다, 늘 인민을 우선시한다, 이거는 그냥 계속 정치적인 구호인 거예요. 정말 김정은이 인민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김정은이 인민을 생각한다면 개혁개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발전 20승10 정책, 지금 된장고추장 비누공장 만들어주고, 그걸 인민들에게,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공장을 지어주고 인민생활 향상을 하고 있다? 누가 믿습니까? 공장 가동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자율권을 주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인 거죠. 정말 김정은이 민심을 생각한다면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김정은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면 무슨 생각합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욕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 먹는 문제 해결되고 하면 내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화할 것인가, 이런 욕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 김정은도 분명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 그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생필품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비누 조금 정도, 이 정도인 거지, 정말 내가 우리 인민들 먹여 살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탈북을 하죠. 물론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탈북 루트가 그동안에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 사회에서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오게 되면 중국을 일단 종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쿤미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곤명이라고 이제 부르죠.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가서 이 메콩강을 건너서 마지막 장소가 바로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잡히면 북송을 시킵니다. 하지만 태국은 난민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경찰에게 일부러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 나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난민으로 보호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이 루트 말고 몽골 루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에서 베트남, 미얀마 아래로 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몽골 사막인데, 지금은 이 루트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 몽골 루트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 과거와 지금의 탈북 동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정말 배고파서 왔어요. 북한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거든요.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야. 왜 30만에서 300만이냐? 너무 큰 차이잖아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아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그래도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한국행을 사실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내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 탈북 경향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자유가 있고 이걸 잘 알아요. 그리고 과거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브로커가 없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하는 상태에서 북한 국경 수비대가 이 국경을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브로커가 없어도 그냥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브로커가 있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지금 한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로커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좀 과거와는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식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로 탈북을 했다면 지금은 20대, 30대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일명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MZ 세대 정도 되겠죠. 이 장마당 세대가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소위 깬 세대입니다. 야, 쟤 많이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좀 생각이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나 정말 한국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 또 한 40대 정도 부모들이 이제는 야, 내 아이를 정말 이런 북한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나? 잘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을 품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탈북민 부부가 계시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탈북을 해서 왔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북한에서 교육시키고 북한에서 잘하게 하고 싶지 않다.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데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1년간 계획해서 한국에 왔고, 지금 그 아이가 커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수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이 부모의 꿈이자 아이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거에는 배고파서 왔지만 지금은 꿈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한국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탈북민들 만나면 배고파서 왔다, 굶주려서 왔다 막 이런 이제 약간 그들을 이등국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 정말 배고픔이나 못 살아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남한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도 알고, 심지어는 탈북민 중에 야, 나 그래도 북한에서 좀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국 분들이, 그러면 또 고향이 남쪽인 분들이 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한국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북한에서 좀 살았어 이 얘기는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부들은 북한에서 잘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야, 그런데 왜 한국 왔어?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만 된다고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역시 아무리 먹는 문제 해결되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늘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 목숨이 파리 목숨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야, 저기는 완전 별천지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다 보니까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명확한 탈북의 차이는 바로 탈북 동기라는 점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정책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책을 김정은이 제시를 합니다. 이 정책은 1년에 20개 시군에서, 지방시군이죠,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생필품을 가지고 그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1차로 사업을 했어요. 20개 시군에서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했고, 또 2025년에 새롭게 지금 20개 시군에서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북한을 평양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북한은 다 같은 북한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평양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들만의 평양, 또는 평양박 북조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쓴 책 제목이 그들만의 평양, 평양박 북조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심지어 그 책의 부제목이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 지상낙원 얘기하는데, 자, 정말 거기에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있습니까? 인민이 없어요. 거기 오로지 평양 중심으로만 다 이루어집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이 지방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발전 20승10 정책,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또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뭘 지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바다가 있으면 해양 플랜트를 한다든지, 관광 클러스터를 짓는다든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항공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는 대부분 지방을 그렇게 육성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지방 분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20개 시군의 지방 발전을 시킨다고 20개 시군의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뭘 지었냐면 된장 고추장 공장, 그 다음에 비누 공장, 그 다음에 빵 공장, 이런 걸 지은 거예요. 북한이 선전하는 영상을 보면 한국의 일반 대형 베이커리점 카페
카페에서 나오는 빵보다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와 우리가 뭐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지방에 빵 공장 지어줘서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뭐 빵을 마음대로 공급받고 있다. 심지어는 이 비누 있잖아요. 비누에 뭐 세숫비누라고 쓰여 있어요. 이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 비누가 야 중앙제품이 평양을 말하거든요. 중앙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그게 2025년의 상황이라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현실을 지금 보자면 오히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영상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선전으로 국가의 정책이 잘 되고 있다 선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김정은의 선전, 김정은이 추진한 정책의 선전, 된장고추장, 빵, 비누,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북한에서는 이 플라스틱을 수지라고 부르는데 이 빨간색, 파란색 그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야 정말 우리 인민들이 너무 살기 좋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게 2025년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나마 지방발전 20승10 정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이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짚으면요.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공장을 지어주는 거는 우리 중앙에서 누가 지었냐면 군인들이 다 지은 거예요.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별도의 부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공장을 지은 건 군인들이 지어줬지만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건 지방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번지르르한 이 건물만 지어놓고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북한 경제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탈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예로 리일규 전 쿠바 참사가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죠. 자, 이런 엘리트들은 무엇보다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한국의 경제로 잘 살고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이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엘리트들이 탈북을 결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정권의 혼란에 있습니다. 자, 김정은 이제 뭐 겨우 30대에 등극해서 지금 이제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북한 엘리트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3대 세습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 김정은 뭐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즉흥적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엘리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외교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북한의 외교 공간 사실 해외에 여러 군데 뭐 나와 있지만 왜 나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외화벌이, 앵벌이 하는 겁니다. 이 특히 러시아에 나와 있는 뭐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여기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버는 이 돈 가지고 김정은의 충성 자금을 발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교관들 또는 뭐 대사관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건 그 나라와 어떤 우호를 증진하고 또 그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북한 외교관 그렇지 않죠. 자기들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북한 이 본국에 북한 당국에 바쳐야 되는 상납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 특히 외교관들의 탈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이런 곳에서 앞으로 계속 내가 키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다라는 거죠. 태용호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린 리일규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의 어떤 미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절대 북한에서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만큼 북한 체제가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2025년 21세기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까? AI가 모든 것을 뭐 대체한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인데 북한만 여전히 세상과 고립되어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엘리트들은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북한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 북한에서 엘리트들이나 상위 1%, 뭐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또는 뭐 벽돌통들은 자기들 세상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호의호식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김정은의 즉흥적인 뭐 성질, 즉흥적인 통치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강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다.
없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북한에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민을 가거나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공정한 선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3대 세습, 더군다나 혈통에 의한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한멸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트층들, 의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붕괴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보통 물이 끓는 점이 있는데 이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끓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인민의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김일성, 김정일 때 조금 이제 있었겠죠. 특히 김일성 때는 그게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까지 이제 오면서 더 이상 이 체제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저변의 결정적인 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한국의 연화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아 왔던 남한이 뭐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된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에 바로 장마당 세대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는 달라요. 자기들은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그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외부 정부의 힘,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배급을 받아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는 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상주의에 불과해요. 북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를 지금 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공산주의로 가겠다라는 건데, 공산주의 이상향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요소.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자본주의 원리입니까? 하지만 그걸 지금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게 되고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를 이제 표출할 수 있는 단계로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 변화, 분명히 내부로부터 어떤 동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변화의 욕구가 반드시 이 북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긴 거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즉 그들의 눈가기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북한 군인들은 정말 안 굶을까요?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북중 국경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뭐 복지라든지 또는 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군인들이 싸울 텐데,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실태는 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을 약탈해 간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을 정도니까 뭐 북한 군인들은 굶지 않는다, 뭐 우리가 보통 선군 정치라고 해서 북한에서 군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북한 군인들도 역시 먹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산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 옆에, 그 밭 옆에 보면 조그만한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에서 이 밭을 경작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참 재밌게도 자신들의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막 그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북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김정은이 왔으니까 막 특식을 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그 다음에 김치, 과일 정도 한두 개, 이게 다인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이 굶주림에 군인들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북한 군대에 가면 영양실조 걸려온다, 이런 증언들도 탈북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굶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군 몇 개월입니까? 저는 26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월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북한은 복무기간이 10년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군에 있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와,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하는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이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10년의 군생활 가운데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이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10승 10 정책이 김정은의 핵심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누가 짓냐면 군인들이 짓습니다. 153연대라는 부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돌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와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떤 대형 건설장, 그 다음에 평양의 거리, 뭐 평양의 산립진 건설, 이런 걸 할 때 다 동원되는 것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뭐 복무를 10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보수로 이 국가를 위해서 뭐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든지, 그야말로 김정은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 해외 파견 노동자라는 제도를,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외화벌이 일꾼이죠. 그걸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화벌이 일꾼 가운데에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10년 동안 그냥 뭐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어떤 군인의 복무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정말 제대로 된 보상금이 있을까요? 전쟁에 파병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받을까요? 최근에 심지어 부모들조차 파병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얼마 전에 2명의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걸 봤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쟁 때 간다는 것도 모르고 끌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북한 군인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그야말로 건설장, 평양거리, 지방공장, 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뭐 이런 곳에 다 동원이 되는 거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복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국중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인지 군대 막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바로 구호입니다. 이 담장에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를 뭐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군대 막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당백 이렇게 쓰여 있죠.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끝까지 관철하자, 이런 구호 있습니다. 그건 군인들의 구호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북한의 군인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의식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걸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반문과 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MZ 세대로 주축된, 장마당 세대로 주축된 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김정은이 정말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김정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누가 김정은을 암살하려 하겠습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뭐 암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할 때 실제 옆에 경호원들이 뭐 총까지 들고 그렇게 부대를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의 현지들을 갈 때 더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김정은도 군인들을 못 믿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런 선전 영상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뭐 아직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건 의도된, 연출된 장면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의 군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 국가관도 낮고 군인들이 뭐 저렇게 정말 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한국의 군인들 어땠습니까? 정말 윽발치는 포화 속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정말 믿고 있고요. 그 청년들을 믿습니다. 전쟁 상황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 군인들 지금 그러한 충성심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이 사기의 결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투력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북한은 막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호언장담하죠. 북한의 김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김여정도 우리 핵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가소롭게 떠들어대고 있다 막 이렇게 논평하고 이렇게 대변인 성명 내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서 정말 전쟁하면 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전략물자, 지금의 전략무기, 그리고 이 강인한 어떤 국가 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 싸우고자 하는 그 사기, 이게 반드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강인한 전투력,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면서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 될까요? 제가 북중국계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남군과 여군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게 정말 뭐 일하다가 그냥 뭐 사랑이 싹 트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장난도 막 쳐요. 이 남군이 여군에게 막 돌 던지고 몰래 또 거기에서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한마디로 남군과 여군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북한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10년간 여군이 복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보건위생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누구라도 사실 병원이나 뭐 식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북한 군인 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그 막사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남군과는 좀 다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군인들도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시설에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여군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여성권이라는 이 권리,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북한 여군의 실상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여기에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동포, 동족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죠.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도 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또 질 좋은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